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자락 매봉고개 아래엔 매치골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다. 들길이 험하고 겨울이 길어 해는 3번 늦게 뜨고 배고픔은 3번 먼저 온다는 외진 곳이었다. 그 마을 끝자락엔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바위 틈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다. 그 집엔 늙은 어머니, 최씨 부인과 다리를 저는 외아들 봉길이 살고 있었다. 봉길은 어려서 앓은 열병 탓에 왼쪽 다리에 힘이 없었고 곧은 발걸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 몸으로도 먹고 살자고 날마다 산에 올라 장작을 지고 내려왔지만 지게는 가벼웠고 그의 삶은 늘 무거웠다. 최씨 부인 또한 병든 몸을 이끌고 새벽이면 들로 나갔다. 봄이면 나물 캐고 여름엔 버들잎을 따고 가을엔 도토리를 주워왔다. 허나 눈 덮인 겨울엔 남는 건 발자국뿐, 손에는 아무것도 들린 게 없었다. 끓일 것도 지을 것도 마땅치 않아 배를 고른 날이 더 많았다. 어머니, 오늘은 뭐 좀 드셨습니까? 도토리 주워다 묵을 써서 몇 숟갈 떠먹었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이 늙은 것보다 너 몸이 더 걱정이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도 한 끼 밥상을 온전히 차려낸 날은 손에 꼽혔다. 장터에 진 외상은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 이름 석자 적힌 장부는 이젠 두루마리처럼 말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치골에 다시 장돌림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은 성만복. 거칠고 검은 수염을 기른 사내로 장터 근처에서 성질 고약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성만복은 먼지 묻은 장부를 품에 넣은 채 최씨 부인의 허름한 초가를 찾아왔다. 초가 문 앞에 앉은 최씨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헛기침부터 삼켰다. 성만복은 묵직한 걸음으로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그녀의 손끝은 자꾸 떨렸다.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쌀자루가 아니라 외상 이름이 가득 적힌 장부 한 권이었다. 최씨 부인,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나도 손 털어야 할 때가 됐소. 장부에 적힌 글자가 사람을 눌러 죽일 지경이니. 장부를 한 장 넘기자 최씨 부인의 이름 아래엔 곡식, 장, 멸치, 소금, 생강. 살아보겠다고 외상낸 품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빚은 빚이고 도리는 도리다만 나도 사람이요. 이만큼 봐줬으면 이젠 갚을 때도 되지 않았소? 성만복은 장부를 툭 덮으며 입꼬리를 삐죽 올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부를 슬쩍 어루만졌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은 종이의 질감이 마치 사람 목줄이라도 되는 것 마냥 뻣뻣하고 무거웠다. 성만복은 고개를 숙이며 서 있는 최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최씨 집이 외상 갚기 힘든 형편이란 걸 내가 왜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 많은 외상 없던 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도가 하나 있긴 있소만. 최씨 부인은 두 눈을 크게 떴다. 허나 그 제안은 기대라기보다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다. 무슨 방법이요? 그녀가 묻자 성만복은 입꼬리를 다시 한번 말아올리며 말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소. 근데 그 아이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지. 어디다 내놓기도 민망한 계집인데 나이는 잘 대로 작고 그렇다고 평생 집안에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소. 그는 장부를 품에 넣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모자라긴 해도 심성은 착한 아이요.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이 장부는 여기서 끝내드리리다. 최씨 부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장부를 툭툭 흔들어대며 말을 이어가는 그 모습은 듣는 사람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자란 딸을 이 집에 들이겠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곤란한 짐을 억지로 안겨주려는 소리였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빚값 대신 드리란 말이오. 그녀의 말에 성만복은 삐죽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사람이지요. 허나 그게 멀쩡한 계집이었으면 내 어찌 빚이랑 맞바꾸자고 말이나 꺼냈겠소. 계집의 하나요. 그저 주는 겁니다. 만약 정 내키지 않는다면 이 외상장부 관아에 넘기지요. 현감 어르신 손에 가면 당신 아들은 매 맞고 당신은 종살이로 나갈 팔자일 텐데.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다. 그제야 성만복은 장부를 품에 넣고 일어났다. 그럼 내 그리 알고 가겠소. 그 아이를 잘 부탁하오. 성만복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봉길이 지게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무어라 대답도 못하고 봉길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했다. 아들에게 모자란 계집 아이를 네 처로 드려야겠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봉길이 눈치를 채고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요? 그제야 최씨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다. 좀 전에 성만복이 다녀갔다. 외상값을 못 갚으면 관아에 일러 바치겠다더라. 그런디 그자가 자기 딸 하나를 우리 집에 들이면 외상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구나. 봉길은 눈이 커졌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사람 딸을 들이다니. 최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아이가 정신이 조금 모자란단다.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세상 물정도 모른단다. 그런 아이를 네 처로 들이는 게 내가 어찌 속이 편하겠니? 잠시 말이 끊겼다. 방 안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봉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다 다리까지 불편한 저한테 어느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처자라도 저한테 시집 오겠다는 것만 해도 그저 고마운 거지요. 그 말에 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해가 산마루 너머로 기울 무렵 맺히골 끝자락 초가 앞에 먼 길을 걸어온 낯선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들꽃이 흐드러진 고갯길. 그 아래서 복수는 맨발로 서 있었다. 저고리는 헤어졌고 머리는 반쯤 풀린 채 두 손에는 어디서 꺾어왔는지 모를 들국화 몇 송이를 꼭 쥐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들판에서 놀다 돌아온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가집 앞에 선 복수는 최씨 부인을 보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왔어요. 우라부지가 여기로 가래서. 한참을 걸어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이가 마당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걸음은 느렸고 말투는 어눌했으며 눈빛은 자꾸만 허공을 헤맸다. 누가 봐도 세상살이에 익숙한 아이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가라 해서 여길 왔단 말이냐? 최씨 부인이 조심스레 묻자 복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여그가 내 시집이라 해서요. 그녀는 두 손에 들고 온 들꽃을 최씨 부인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말없이 받아든 최씨 부인은 왜인지 그 들꽃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참말로 이상한 계집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빠져있고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며 누가 봐도 모자라 더 눈에 밟히는 아이였다. 이게 내 며느리란 말이냐? 최씨 부인은 마른 입술을 닫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숨인지 체념인지 모를 긴 숨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순이 마당 끝에 서 있을 무렵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 본길이 무릎을 짚으며 절뚝이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복순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복순은 고개를 들고 지붕 쪽을 보며 싱긋 웃더니 말했다. 참새랑 같이 나왔다. 본길은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활활 날아가는 게 보였다. 복순이 손가락으로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새가 먼저 푸드득 날고 그 다음에 오라버니가 나오시길래요. 우리 할매가 그러던디 그런 날은 복이 들어온대요. 오라버니가 지 신랑 맞쥬? 저 시집 참말로 잘 온 것 같구먼요. 본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어라 대꾸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복순이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다. 저는 복순이에요.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이듯 덧붙였다. 울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이 외상을 많이 지어서 내가 여기 와야 빚이 사라진다고. 그 말에 본길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사실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복순이 애처로워 보였다. 본길은 자연스레 신발도 신지 않은 복순의 발에 시선이 갔다. 발 안 아프오? 예? 발이요? 복순은 눈을 껌뻑이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맨발로 저 고갯길을 넘었잖소. 흙이 거칠고 돌이 많아 발이 까졌을 터인데 안 아프냐고 물었소. 복순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긁적였다. 복순의 발은 여기저기 흙대가 묻었고 군데군데 긁힌 자국도 있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엔 그냥 걷다 보니 아픈 줄도 몰랐네요. 그 말에 본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복순을 마루에 앉혔다. 부엌에서 데운 물과 수건을 들고 나와 말없이 한 손으로 복순의 발을 잡았다. 그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복순의 거칠고 때 묻은 발바닥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일 장에 가서 집신 하나 사오리다. 그러니 이젠 맨발로 다니지 마시오. 본길은 발을 닦은 수건을 접고 말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었다. 조심스럽고 따스한 그 온기에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복순이가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났건만 집안은 고요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뒤숭숭해졌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복순이 때문에 최씨 부인의 속은 매일같이 부글부글 끓었다. 장에 가서 말린 생선을 사오라 했더니 멸치를 사오질 않나. 닭모이 좀 퍼주라고 하니 밥상에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김치를 차려 들고 가선 닭들한테 천천히 잡숴요. 하고 있는 거였다. 빨래를 시키면 물장난만 치고 있고 설거지를 시키면 그릇이 반은 깨졌다. 며느리를 들이면 허리가 펴질 줄 알았건만 최씨 부인은 쉬기는커녕 일이 더 늘었다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5살짜리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은 셈이니 원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본길은 엉뚱하기 짝이 없는 복순의 모습이 그저 귀여워 말없이 웃어 보였다.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다. 본길이 철을 봤다는 소문을 들은 이웃 부인 몇 명이 슬금슬금 최씨집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아니, 봉길이가 색시를 얻었다면서? 이웃 부인이 대문을 슬쩍 밀며 속삭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부인이 고개를 푹 내밀며 말을 보탰다. 그러게 도대체 어떤 처처가 시집을 왔을까? 얼굴 좀 보자 하고 왔지 뭐유.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시어머니는 부인들이 마당에 들어오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다. 복순이 또 무슨 엉뚱한 말을 내뱉을지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며느리가 어딘가 모자란 아이란 걸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였고 아무리 사정이 딱했어도 다리가 불편한 아들에게 그런 계집을 맺어줬다고 수군댈까봐 걱정이었다. 방 안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최 씨 부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부인들을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는 복순을 부엌으로 조용히 불렀다. 며느라, 손님들 오셨다. 가서 점심상 좀 차려봐라. 있는 반찬으로 대강 보기 좋게, 알겠지? 보기 좋게, 응? 복순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게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쌀이야 애당초 없었고 남은 콩 한 줌, 덩이로 남은 된장, 말라붙은 더덕 몇 개, 그리고 고구마 3덩이. 복순은 이리저리 재보다가 고구마 3덩이를 찐 뒤 절구에 넣고 정성스레 찢기 시작했다. 이렇게 쿵쿵 찌으면 떡처럼 되겠지? 고구마를 찢던 중 옆에 놓여있던 삶은 율무 바가지를 실수로 건드리고 말았다. 그 바람에 율무 한 줌이 고구마 반죽이로 툭 떨어져 버렸다. 어머, 이거 어쩌지? 에잇, 모르겠다. 그냥 같이 섞어버려야겠다. 복순은 손으로 휘휘 저어 그대로 섞어버렸다. 잠시 후 복순이 상을 들고 나왔다. 호박잎국, 고구마떡, 된장 더덕구이, 콩밥. 차려나온 음식을 보니 최 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다. 또 별 희한한 걸 만들어 왔구먼. 에휴, 이걸 입에 댈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네. 먼저 한 부인이 조심스레 고구마를 한 입 떼어 먹었다. 잠시 후 그 표정이 바뀌었다. 실수로 율무가 섞인 고구마떡은 은은한 단맛에 톡톡 씹히는 고소한 식감이 더해졌다. 몸에 뭐가 톡톡 씹히는 게 이게 참말로 묘하게 맛있네. 이 떡 고구마만 찌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유? 복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배운 건 아니고요. 고구마 찌타가 옆에 있던 율무를 쏟아버려서 버리기 아까워 그냥 섞어버린 건디요. 부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야, 실수로 만들었단 거요? 그래도 이게 어지간한 떡보다 낫다니까. 고구마 떡. 이거 장터에 내놔도 잘 팔리겠는데요? 색시가 요리 솜씨가 있구만. 국도 구수하고 더덕구이도 맛있게 잘 구웠고. 최 씨 부인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체면 구기지 않게 하려고 그저 점심상이나 하나 차려보라 했을 뿐인데 그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혼자 마당가에 멍하니 서 있던 최 씨 부인은 복순이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혼잣말을 뱉었다. 진짜 이상한 계집이구먼.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순을 돌아보았다. 복순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상이 비워진 그릇을 닦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 최 씨 부인은 복순이에게 호박씨가 담긴 바구니를 주며 당부했다. 며느라, 마당 옆밭에 호박씨 좀 뿌려놔라. 장마 오기 전에 뿌려야 싹이 난다. 복순이는 예 하고 대답하곤 씨앗 바가지를 들고 씩씩하게 나갔다. 그런데 한참 뒤 황 씨가 불같이 달려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허락도 안 받고 우리 밭에 왜 씨를 뿌려놨대요?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한 황 씨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복순아, 혹시 황신의 밭에다 씨 뿌렸냐? 복순이 바가지를 부여잡고 해맑게 대답했다. 그 밭이 우리 밭보다 훨씬 넓기도 넓고 햇빛도 잘 들길래요. 호박이 커지려면 넓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네 집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쩌냐? 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속 터져. 며칠 뒤 장마가 들이닥쳤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붓는 바람에 마당 옆 밭은 물에 잠기고 애써 뿌린 씨앗들은 모조리 썩어버렸다. 헌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복순이가 엉겁결에 잘못 뿌렸던 황신의 묵은 밥만은 신기하게도 물이 쫙 빠지더니 며칠 사이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밭은 원래 황씨가 돌이 많고 벌레가 들끓는다 하여 포기하고 손도 대지 않던 버려진 밭이었다. 그해 여름, 황신의 밭엔 탐스러운 호박이 산처럼 자라났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장터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복순이 손에 뭐가 있나벼? 그러니까 말이야. 갸가 바보가 아니라 복덩이여, 복덩이. 최씨 부인은 멍한 얼굴로 무성하게 자란 호박밭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이 계집이 바보인 건지 복을 타고난 건지 내 알다가도 모르겠다. 차츰 시간이 흐르며 복수는 서서히 이 집안살이에 익숙해져 갔다. 봉길이 산에 나무하러 나서면 복순이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고 가는 길마다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불편한 다리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복순이 먼저 나서서 척척 도와주곤 했다. 어느 날 산길을 오르던 복순이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땅을 쿡쿡 찔러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복순아, 어여 나뭇가지나 주워야지. 언제까지 거기서 놀 거요? 봉길이 멀찌감치서 다리를 절룩이며 말했다. 복순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힘껏 나뭇가지를 땅에 찔러 넣었는데 묘한 쇳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복순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오라버니, 땅 속에 뭐가 있는데요? 봉길도 이상해서 절뚝절뚝 걸어와 복순이 옆에 쭈그려 앉았다. 둘은 손톱이 닳도록 흙을 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흙빛에 얼룩진 청자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이게 뭐여? 봉길은 숨을 삼켰다. 복순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항아리를 꺼내더니 덮여있던 뚜껑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흙먼지 사이로 빛을 발하는 금가락지가 굴러나왔다. 복순이는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봉길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오라버니, 나 금반지 생겼슈.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봉길은 그런 복순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복순이는 금가락지를 손에 꼭 끼고 봉길은 흙이 잔뜩 묻은 청자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고 산길을 내려왔다. 터덜터덜 마당을 들어서자 마침 장독대 앞에서 장을 뒤적이던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보고 말했다. 아니, 너희는 어디서 흙투성이가 돼서 오누?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고 복순이는 손에 낀 금가락지를 보여주었다. 어머님, 저기 산에서 땅을 파다가 이걸 찾았어요. 봉길도 청자 항아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항아리 속에는 흙먼지에 덮인 엽전과 금가락지 몇 개가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게냐? 땅 속에서요. 나뭇가지로 장난치다가 지가 찾았어요.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복순이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다. 이쁜 우리 며느리 복순아.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최씨 부인은 금반지를 끼고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 봉길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니, 복순이 가만히 보면 모자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가 장가를 잘 갔구만요. 그주? 봉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 봉길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복순이에 대한 말 못할 고마움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씨 부인은 빙긋이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허, 내가 복덩이를 발로 걷어 찰 뻔했구먼.
따사로운 봄 햇살이 골목을 감싸 안았다. 복순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다.